머리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인연의 법칙.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연을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생에서 쌓인 업이 현생에서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이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말년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피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를 짐처럼 여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세상을 떠난 어느 날, 남겨진 할아버지는 아들의 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아내의 장례식,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남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바람에 흩날렸다. 장례식장에 서 있는 나는 손에 가지런히 모으고 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인사했다. 그런데 옆에 있어야 할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명수는 내내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조문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아이고, 저 며느리 좀 봐, 하품이나 하고 있네. 아들이라는 사람도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구먼. 눈길을 돌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피곤한 듯, 지루한 듯, 가끔씩 한숨을 쉬기도 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아내의 영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명수가 다가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봐라. 내가 대답하자마자 며느리는 벌써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명수는 바삐 인사만 건네고 사라졌다. 그렇게 그날 밤 나는 홀로 남았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 것만 같았다. 여보, 우리 명수 잘 부탁한다고 했지. 그런데 당신도 봤잖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에는 나와 아내의 영점만 남아있었다. 손을 뻗어 조용히 사진을 쓸어보았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명수를 처음 안아 올렸던 날, 뒷꿈에 찬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앞으로 잘 키워야죠.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녀였다. 내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일상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잡았던 순간,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여보, 명수를 잘 부탁해요. 그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걱정 마, 여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텅 빈 듯이 아려왔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내 곁을 지켰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나는 멍하니 빈 장례식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문득
현실이 나를 덮쳐왔다. 갈 곳이 없었다. 집은 병원 뒤로 이미 날아갔고 통장 잔고도 바닥이었다. 남은 것은 작은 가방과 아내의 사진뿐이었다. 아들 집에 가볼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짐을 들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제 이잔, 차가운 지각, 차가운 사람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걸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낯설고도 익숙한 아파트였다. 이곳은 내가 살던 동네와는 달랐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예관, 화려한 로비, 출입문마다 최신 보안 장치가 붙어 있었다. 나는 주춤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오래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띠걱 열리며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놀란 얼굴이었다. 반가움이라기보다는 당혹스러움에 가까웠다. 내가 들고 온 작은 가방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단했다. 여보, 빨리 나와 봐. 급히 남편을 불렀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맞이한 듯한 얼굴로. 잠시 후 명수가 문 앞에 나타났다. 잠옷 차림이었다. 내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에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아버지,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냥 잠깐 지낼 곳이 필요해서 며칠만 여기서. 날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다. 여보, 이거 큰일이네. 아버님이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명수는 난처한 얼굴을 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부담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버지, 우리도 지금 좀 힘들어요. 애들도 크고 집도 좁고. 좁다니, 내가 보기엔 방이 몇 개나 되는 넓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진심을 깨달았다. 나는 이들에게 짐이구나. 아버님,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세요? 밥도 주고 방도 따로 있고 사람들도 많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그곳으로 가기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표정.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연금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더 편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알고 있던 명수가 맞는다. 어릴 때 내 손을 꼭 잡고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맞는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조용히 말하자 며느리는 짜증이 난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실, 시끄러워요. 돌아가신 건 어머님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있다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구나.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을 바라보았다. 명수야, 아버지가 어디로 가겠니? 하지만 명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었다. 문이 쾅 닫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제 선장, 거리에서 홀로,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 문이 닫혔다. 황 하는 소리가 온몸을 때렸다. 눈을 감고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모두 그대로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방을 손에 쥔 채로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었고 신발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길을 따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이제 나를 반겨줄 곳이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집도 아들의 집도 그 어느 곳도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운전기사들은 나를 한 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다. 한 대, 두 대, 몇 번이고 손을 흔들었지만 모두 나를 외면했다.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았다. 손에 쥔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명수의 말들이 하나씩 되뇌어졌다. 마음이 텅 빈 듯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세상에 혼자 남았다. 명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돈을 벌었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끝이 이것이라니. 나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수줍게 웃으며 내 손을 잡던 그녀. 명수를 처음 안아 올리던 날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녀. 여보, 우리 명수를 잘 부탁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명수를 잘 부탁하라던 아내. 하지만 정작 나는 명수에게 버려졌다. 어쩌면 다 내 업보일지도 몰랐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지난 셈에서 맺은 업의 결과라고. 나는 명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길이었을까? 내가 바친 사랑이 결국 그를 이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온몸이 무거웠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이 보였다. 24시 찜질방.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을까? 가방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다. 젖은 옷을 벗고 뜨끈한 바닥에 몸을 기댔다. 잠이 쏟아질 듯 피곤했지만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한쪽에서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요즘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다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 점점 더 늘어나지. 자식들은 부모가 늙으면 짐이라 생각하거든. 그렇게 키워놨더니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내 이야기 같았다. 아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 오롯이 나 혼자 남았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사장,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 아침이 밝았다. 찜질방에 현관된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오늘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기댈 곳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몸을 일으켜 작은 가방을 챙겼다. 문을 열고 나서니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거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바빴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이제는 갈 곳도 없는데 그렇게 길 위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오래된 친구, 철수. 몇 년 전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산다고 했었다.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내려갔다던 그 친구. 나는 주머니에서 공중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너 맞지? 무슨 일이야? 몇 년 만에 전화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철수야, 나 좀 돌아가도 될까? 철수는 대답 대신 웃었다. 무슨 말이야? 언제든 와. 기차 타고 내려와. 내가 역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나는 떠나기로 했다.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낡은 건물, 빽빽한 아파트, 그리고 그 속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숨막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도시는 빠르고 차가웠다. 그 안에서 나는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떠나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기차는 시골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와 달랐다. 바람이 부드러웠고 공기가 맑았다. 멀리서 철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걸어가 그를 마주 보았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철수는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왔어.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왔다. 여기서 푹 쉬어. 그렇게 나는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철수는 나에게 바치를 가르쳐 주었다. 새벽이면 나단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고 햇빛 아래서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면 나무 아래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유였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마을 근처의 작은 절을 찾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끌리듯 찾아간 곳이었다. 절 마당에는 키 큰 소나무가 서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에 나뭇잎들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때 스님이 다다와 옆에 앉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이 말을 건넸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부모와 자식도, 부부도 모두가 저마다의 업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곱씹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났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찾을 때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제5장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흘렀다. 아침이면 새들이 지저귀고 저녁이면 들판 너머로 해가 천천히 저물어 갔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는 몰랐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이렇게 단순한 삶이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철수와 함께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고 비가 오는 날이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무언가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가끔은 아내가 떠올랐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녀가 좋아했던 꽃들이 흔들리는 걸 보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여보, 여기는 참 좋아.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을 좋아했을까? 분명 아침마다 꽃을 꺾어 반해주고 밭에서 캔감자로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겠지. 밤이면 나단에서 함께 절을 바라보았겠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사는 작은 노인회관을 찾았다. 이곳에는 나처럼 혼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자식이 있지만 연락이 없었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남겨졌고, 누군가는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때로 노래를 부르고, 어린아이처럼 깔깔대며 웃었다. 이상했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철수가 말했다. 너 이제 표정이 달라졌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정말일까? 나는 정말 달라졌을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도시에서 살아갈 때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다. 그러나 점점 나는 나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기억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사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아들 명수였다. 그는 한동안 날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오랜만이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어깨는 예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아버지. 그는 마치 아이처럼 입술을 떨며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들은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원만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함께 되었고 이제야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곧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전화를 드리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이 계셨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살아날 수 있을 때 진심을 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족, 사랑,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